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니저스입니다. 이번 영상도 긍정에너지 토리판님의 절대 배신하지 않는 공부의 기술, 공무원, 경찰, 소방 수험생들과 같이 공유해볼 내용, 좋은 내용 위주로 제가 한번 읽어보면서 제 개인적인 의견도 같이 한번 공유해볼게요. 제가 이번에 선택한 것은 현명한 노력을 위해 버린 5가지 자세라는 부분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대입재수를 거쳐 의전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나의 공부법은 점점 더 기본에 충실해졌다. 나는 효율을 최대한 높이고 아웃풋이 가능하도록 잘못된 공부 습관을 바로잡는 데 집중했다. 이를테면 나를 포함해 많은 수험생들이 습관적으로 행하는 공부 루틴에서 모순점을 발견하는 일이었다. 우선 내가 버린 5가지 자세는 아웃풋이 없는 수동적인 공부와 연관이 있다. 내가 말하는 아웃풋이란 공부한 내용을 꺼내 쓰는 의미다. 머릿속에 인풋, 투입하는 게 공부라면 끄집어내는 게 아웃풋, 산출이다. 누구나 다 아는 단순한 내용 같지만 이것만 잘 지켜도 공부의 결과는 확연히 달라진다. 배운 내용을 복습해서 나만의 아웃풋을 만들 수 없다면 그 어떤 노력도 무용지물이다. 잠시만요. 자, 첫 번째는요. 불안, 초조한 마음, 자기 객관화의 힘입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온 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누구나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다. 그런데 불안해하면 할수록 집중력과 공부 효율은 떨어지고 멍하게 지내는 시간이 많아진다. 이번에도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다니던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하나? 아예 그만두고 제대로 공부했어야 했나? 등 별의별 걱정과 후회에 사로잡히곤 한다. 게다가 시험은 2번의 기회가 없지 않다. 1년간 각고의 노력으로 준비한 시험에서 합격하기 위해서는 단 하나라도 실수하지 않아야 하는 긴장감에 사로잡힌다. 그래서 시험을 앞두고는 불안증이 심해져 심리 클리닉을 다니는 수험생도 많다. 나 역시 재수 생활을 하면서 불안증을 겪었다. 가만히 앉아 공부만 하는데도 발끝에서부터 불안이 천천히 스며드는 기분이었다. 불안감이 커질수록 내 집중력은 흐트러졌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 즈음 자구책으로 나를 불안하게 하는 이유들을 노트에 적기 시작했다. 이 부분이 저는 상당히 인상 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불안한 마음을 노트에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떠한 점을 불안하게 느끼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토리파님께서 적으신 거 보면 2번째 의과대학 진학도전에 실패할 경우에 인생이 막막하다. 남들은 20대 초반에 해결하는 군의 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껴안고 있어서 불안하다. 의과대학에 진학한다면 대학을 졸업한 후에 군의관으로 군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산수를 하고 싶어도 집안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다. 산수를 할 경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적으셨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내가 왜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었는지, 이 마음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를 하나하나 솔직하게 적다 보니 내게 불안감을 주는 것들은 생각만큼 다양하거나 복잡하지 않았다. 바로 합격하면 해결되는 것들 뿐이었다. 이 정도는 나뿐 아니라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겪는 시험 스트레스에 불과했다. 이렇게 내가 처한 환경과 처지를 객관화하고 나니, 이게 중요해요. 객관화. 이게 직접 적는다는 거죠. 우리가 적지를 않으면은 계속 어떤 점이 불안한지 모르는 상태에서 복합적으로 계속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토리파님은 이렇게 직접 노트에 적어가지고 그걸 객관화시키는 거죠. 어느 정도 불안증도 스스로 컨트롤이 가능해졌다. 자신의 상황을 객관화해서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면서 감정에 덜 치우치게 된 것이다. 공무원, 경찰, 소방 수험생들도 플래너 같은 거 적잖아요. 그러면 그날 공부 마무리하면서 한번 적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공부하면서 뭐 가볍게 드는 뭐 느낀 점이나 생각 이런 거 간단히 적어도 좋고, 혹시 지금 뭐 슬럼프로 힘든 기간을 겪고 있는 분들도 한번 어떤 점이 힘든지를 적어보는 거죠. 그럼 눈에 적은 걸 보고서 조금 더 명확해지면은 이제 그러한 불안한 마음이 결국은 합격을 위한 과정이라는 거. 그러면 합격을 위해서 공부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불안한 마음으로 하는 공부는 진짜 공부가 아니다. 도저히 불안함을 떨쳐낼 수 없다면 나만의 불안 리스트를 써보거나 몇 시간 혹은 반나절 푹 쉬었다가 재충전해서 시작하는 것이 좋다. 사실 불안함도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올 때가 많다. 뼈때리는 한마디네요. 불안함도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윤기 변호사님 책 봤을 때 이윤기 변호사님 책에 아마 이런 내용이 있었던 건 저는 기억해요. 오늘의 힘든 하루가 합격 수기의 한 줄에 불과하다.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 합격 수기에 한 줄에 불과할 정도로 과정일 뿐이라는 거죠. 또 전효진 선생님 같은 경우도 자신도 사법고시를 준비하면서 상당히 힘든 과정을 거치고 힘들 때마다 울었다. 하지만 공부는 했다. 다들 비슷한 것 같아요. 재밌네요. 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공부에만 집중하면 자기 자신이 긍정적인 자신감으로 채워지므로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지금 내 앞에 놓인 책을 씹어 먹어버리겠다는 각오로 매진해보자.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한 날엔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오늘 정말 열심히 했구나 하며 스스로 칭찬도 많이 해주고 불안함을 다스렸다. 그러면 자신감도 생기고 뿌듯함이 지속되어 성적도 올랐다. 저도 학원에서 이제 수험생분들 많이 상담을 하면서 많이 불안해 하잖아요, 선생님들이. 근데 이 불안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딱 한 가지밖에 없을 것 같아요. 회독을 많이 해서 아웃풋 연습을 많이 하고 문제점을 체크해가지고 실력 향상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실력 향상이 되면 덜 불안할 것 같아요. 왜냐면 실력 향상이 되면은 가능성을 보고 좀 더 공부하면 되겠구나. 그럼 가능성 보고 집중한다는 거죠. 그럼 거꾸로 말하면 실력 향상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회독이 돼야 되는데 저는 그게 타과목 같은 경우는 기출 3회독, 영어 같은 경우는 구분 독해가 좀 어느 정도 잡혀가지고 문장을 읽을 수 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초시생 입장에서는 시간이 약간 좀 필요해요. 근데 초시생분들이 보통 초반에 많이 좀 시행착오할 수 있는 게 초반에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성과가 눈에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많이 불안해한다는 거죠. 근데 당연하다. 일단은 우리가 시간이 약간 필요해요. 그래서 초반에는 뭐 타과목 같은 경우는 기출 3회도 정도까지는 돌려놔야지 누적 반복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가능성 보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거는 버티는 거예요. 바로바로 성과가 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조급한 마음을 좀 내려놓고 초반에는 약간 좀 버티셔야 합니다. 자, 이제 다음 포인트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수동적인 태도, 책에 지는 공부는 하지 말자. 자,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능동적인 공부는 아웃풋이 있다. 배우고 익힌 내용을 언제 어디서든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다는 말이다. 똑같이 주어진 기간 동안 공부를 하지만 그 결과가 다른 이유는 수동적인 공부를 하느냐, 능동적인 공부를 하느냐에 달렸다. 수동적인 공부는 말 그대로 자기 주도가 안 되는 공부다. 성인이 수동적인 공부를 한다니 의아해하겠지만 내가 이것을 반드시 해내겠다는 강한 동기부여가 없으면 해당 시험 과목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상태에서 나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아 나서지 않아 자연스레 수동적인 공부로 흐르게 된다. 반면 능동적인 공부는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며 자신에게 잘 맞는 공부법을 찾아가는 것이다. 수동적인 태도로 공부하면 책의 장단점을 파악하지 않고 그저 반복해서 쭉 읽어내는데 급급하기 마련이다. 당연히 책을 덮자마자 머릿속은 텅 비게 된다. 지금 보고 있는 책들이 모두 내가 원하는 목차로 잘 정리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을까? 아닐 것이다. 그러면 무작정 목차 순서대로 읽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 책만을 위한 노트를 만들어 나에게 필요한 순서대로 목차를 새로 짜고 분류도 하는 등 책을 장악할 계획을 세워놓고 공부해야 한다. 책에 지는 공부를 하지 말자. 나는 여러 시험을 준비하면서 남이 아닌 나에게 효과적인 공부를 해야겠다 결심한 후 이 원칙을 세웠다.
책과 겨뤄 이기려면 무조건 끌려갈 게 아니라 내 목적에 맞게 나만의 목차를 만들어 내용을 분류하고 요약 정리해서 필요한 부분은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게 능동적인 공부이고 결국 목표를 이루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수동적인 태도, 체계지능 공부를 하지 말자. 보통 선생님들이 잠시만요. 이제 수동적인 공부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공부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영어 같은 과목도 이제 사실 수험생들이 수동적으로 공부하는 경우가 언제냐면 너무 인강에 의존해서 계속 강의를 주구장창 듣는 경우입니다. 물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인강을 듣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 인강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실력에 맞는 지문과 문제로 직접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영어를 직접 풀어보신 분들은 본인이 풀어보니까 비록 시간이 걸리거나 많이 틀리더라도 자신의 약점을 체크하고 그 문제점을 보완해가지고 시험장에 갔을 때 빠르게 적용하고 응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불안한 마음에 초시생분들이 많이 시행착오한 게 뭐냐면 영어를 계속 강의를 들으려고 해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강의를 듣다 보니까 자신이 공부하는 것보다 공부량이 줄어들고 또 강사님이 풀어주니까 마치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문제점은 뭐냐면 내 약점은 전혀 체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넘어간다는 거죠. 근데 시험장에서는 강사님이 풀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풀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어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범위 내에선 강의를 들 수 있지만 자신이 직접 풀어보고 아웃풋하는 연습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잠시만요. 목차 관련해서 나왔는데 저는 그 목차 공부법이 좋은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초시생분들 오면은 이제 목차를 원하시는 분들 복사를 해드려요. 그럼 복사를 하면은 그 목차에 이제 목차별로 뭐 소목차도 있을 거고 그러면 그 목차를 뭐 자투리 시간이나 한번 쭉 보는 거죠. 왜냐면 목차라는 거는 결국 시험에서 우리가 나중에 자주 나오는 포인트를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기출을 해독하면서 자주 나오는 이제 범위를 알 수 있고 그럼 그 범위가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목차를 여러분들이 한번 복사를 해놓고서 거기서 소목차까지만 추가해가지고 여러분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단원별로 뭐가 중요한지 전체적으로 좀 흐름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출을 해독하면서 자주 나오는 포인트, 또 자주 나오는 어떠한 뭐 범위나 단원 그런 것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계속 한번 볼게요. 세 번째는 의존적인 태도, 덕분에 이해했다는 착각. 공무원 시험부터 각종 전문직 시험까지 시험의 가지수만큼이나 학원과 강의, 강사들도 넘쳐난다. 특히 1타 강사로 일컬어지는 이들은 자기 강의만 들어도 3개월이면 합격을 보장한다고 자신있게 말한다. 물론 그 강사들의 수업을 듣고 합격하는 이들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떠먹여주는 것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바로 나의 목표, 나의 의지, 나의 노력이다. 어떤 강의를 듣든지 분명한 목적을 갖고 들어야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또한 강의를 여러 번 들었다고 해서 그 내용을 모두 마스터했다고 볼 수 없다. 일반적으로 듣는 강의는 대체로 수동적인 공부이기 때문이다. 유명 강사의 수업을 듣다 보면 그 순간은 머릿속에 속속 잘 들어오니까 다 이해했다는 착각이 든다. 하지만 어떤 지식이든 저장된 것을 내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어야 진짜 공부다. 이게 아웃풋이죠. 자, 아웃풋이 안 되는 공부는 시간만 잡아먹을 뿐이다. 인터넷 강의도 노트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체크하는 습관을 길러서 반드시 복습을 해야 내 것이 된다. 제가 여기서 좀만 더 추가를 드리면 강의를 듣는 건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똑같은 강의를 두 번 들을 필요는 없다. 초시생분들이 가끔씩 같은 강의 막 두 번 들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하지만 이해가 안 돼서 강의를 두 번 듣는 게 아니라 강의는 한 번 들었으면 그걸로 끝난 거고 강의를 들으면서 필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신이 직접 복습을 해야죠. 복습하면서 자신의 것을 만들어야죠. 우리가 아웃풋 연습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무원 교체 소방에서는 첫 번째, 단원별 기출을 분석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우리가 기출을 이해독할 때 보기형 선지 해설을 하나하나 다 기출 OX 포인트 봐가지고 OX로 선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하게 아는 것은 삭제한다고 했죠. 왜? 삭제를 해야지 다음 해도 때 더 빠르게 볼 수 있고 삭제를 해야지 다음 해도 때 모르는 거 위주로 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기출 해독에서는 이렇게 삭제 저것도 어떻게 보면 아웃풋 연습에 해당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빠르게 기출을 분석해가지고 기출 3회도까지 빠르게 보라고 하잖아요.
3회독이 끝나고 나서는 누적 반복 이해됐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이해와 암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문제풀이 3단계에서 아웃풋 연습을 할 수 있다. 문제풀이 1단계 시행착오의 기출을 다운받아서 랜덤 문제를 풀어보자. 그러면 단원비 기출에서 풀었던 문제를 시행착오의 기출에서 다시 풀어보니까 단원비 기출에서는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시행착오의 기출을 풀어보니까 틀리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약점 체크를 할 수 있는 아웃풋 연습이 될 수 있죠. 또 시행착오의 기출은 단원비 기출과 다르게 랜덤 문제를 푸는 거니까 이것도 아웃풋 연습이 될 수도 있고, 최근 기출 트렌드나 경향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문제풀이 2단계에서는 단원별 진도별 OX 문제 또는 단원별 진도별에서 모의고사를 제가 추천했죠. 단원별 진도별 OX 문제나 단원별 진도별 모의고사는 좋은 이유가 우리가 아웃풋 연습을 하고 나서 각각 내가 파트별로 단원별로 어떤 게 약한지를 알 수 있잖아요. 이것도 아웃풋 연습. 마지막 세 번째 문제풀이 3단계는 전범위 동형 모의고사였죠. 이것도 랜덤 문제를 풀면서 실전 연습을 하는 거죠. 이런 실전 연습을 하면서 전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틀린 부분 통해서 약점 체크를 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5과목이나 3과목이나 전 과목을 다 모아놓고 여러분들이 과목 순서를 정할 수도 있고, 자신이 선호하는 순서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과목마다 시간 배분도 할 수 있고, 어려운 문제 나오면은 오래 듣지 말고 넘어가는 연습, 그리고 넘어가서 빨리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맞추고 다시 돌아가는 연습도 필요하고, 어려운 문제 나오면은 또 집중력 유지하는 연습도 필요하고요. 또 틀린 문제 통해서 내 약점 체크하는 거죠. 내가 실수로 틀렸으면 반성을 해야 되고, 지엽적인 부분 틀렸으면 참고하면 되고, 또 OMR 카드 작성하는 연습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과정상 아웃풋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런 아웃풋 연습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기본서에서 그리고 기출에서 너무 오랜 시간 잡고 공부하기보다는 빠르게 분석을 해주세요. 그래야지 기출 해독도 많이 할 수 있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아웃풋 연습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시생분들은 절대 강의만 많이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강의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과정 내에서 듣고 여러분들이 직접 아웃풋 연습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노트 필기, 받아쓰기를 그만둘 것.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중고등학교 시절 나는 필기광이었다. 수업이 끝나거나 자율학습 시간에 내 노트를 빌려달라는 친구들이 내 자리로 몰렸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공부 좀 한다는 친구들은 내 노트가 아니라 다른 친구의 노트를 빌려왔다. 나는 선생님 말씀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하는 게 아니라 들리는 소리를 받아 적는데 급급했고, 각종 필기도구로 알록달록하게 꾸민 데 집착했다. 필기한 내용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했으니 어떻게 해야 공부에 도움이 되는 필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하지 않았던 것 같다. 필기도 일종의 아웃풋의 일종이다. 하지만 선생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는 것은 공부가 되는 필기가 아니라 받아쓰기에 불과하다. 그것에 집착하면 정작 수업의 흐름과 중요한 내용을 놓치게 된다. 전교 1대 노트를 빌려다 봐도 좋은 점수를 못 받는 건 그 친구가 스스로 이해한 내용을 자신만의 방식과 목적에 맞게 필기를 해놓았기 때문이다. 결국 내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필기도 저도 이제 수험생들 많이 이제 관리를 해보면서 느끼는 게, 공부를 잘 안 해본 분들은 필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선생님들 말하는 걸 다 적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기본서의 양이 많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중요한 내용은 다 기본서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필기를 할 때는 기본서에 없는 중요한 내용만 적으시면 되세요. 만약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라면 기본서 그냥 체크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필기를 하면서도 막 형광펜을 처음부터 쓰려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왜냐면 초시생일 때는 아직 뭐가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미리 형광펜 다 쳐놓으면은 나중에 진짜 중요한 거 볼 때는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약간 샤프나 그런 걸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중요한 내용은 거의 기본서나 기출의 해설이 거의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기를 할 때는 뭐 중요한 내용 하나하나, 선생님 말하는 거 하나하나 다 적게 되다 보면은 그 정리라고 이해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서에나 기출이나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그건 표시하면 되고, 기본서에 없거나 기출에 없는 내용인데 중요한 내용만 필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기본서는 계속 필요할 때마다 이해 안 되거나 많이 틀린 부분은 바치 독학할 거라서 여러 번 볼 거고, 기출도 여러 해도 돌릴 거예요. 그리고 초반에 필기할 때 초시생들이 또 많이 걱정한 게 어떤 거냐면, 필기를 하느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필기를 하느라 내용 파악을 잘 못하고 이해를 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생각했을 때는 그 단계에서 필기가 중요하냐 아니면 이해가 중요하냐, 저는 필기가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필기를 하는 취지는 이거죠. 한번 필기해 놓고 다음에 그 강의를 아예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그 필기한 거 바탕으로 직접 해독을 하면서 아웃풋 연습을 하는 거죠. 암기도 하고. 인풋과 아웃풋이 아마 섞이겠죠. 추후에는. 그러면 결국 필기가 우선 중요할 것 같아요. 이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기출 해독을 하면서 반복하면서 그때 이해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혹시 초시생들 중에서 수업을 듣는데 필기를 하느라 이해를 같이 하기 힘들어. 그러면 필기가 우선인 것 같아요. 이해를 하면서 필기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일단 만약에 이해하기 힘드신 분들은 필기라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는 그 다음 해독에 어차피 여러 번 할 거니까 그때 하자. 자, 이제 마지막 5가지입니다. 5번째. 외우고 또 외우는 암기. 쉽게 증발되는 지식.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시험이든 암기만 잘해도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합격 필살기로 암기력을 꼽는 것은 그것이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 자, 아무 생각 없이 달달 외우기만 하면 알코올이 공기 중으로 확 증발되듯이 조금만 지나도 사라지는 지식만 머리에 넣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암기 과목인데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서 암기를 하지? 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사 시험도 역시 역사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세부 내용을 외워야 다시 꺼냈을 수 있는 살아있는 공부가 된다. 스토리 차원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절대 다 기억해낼 수도 없다. 이것을 좀 설명드리면은 한국사 강사님들도 막 의견이 갈린 경우가 있어요. 누군가는 암기가 중요하다. 누군가는 이해가 중요하다. 뭐 형사법, 경찰에서 형사법을 이제 강의하는 선생님들도 막 서로 막 싸우기도 하죠. 누군가는 야, 2문자지 더 이상 필요 없다. 2문자로 이제 외우는 시대는 끝났다.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시는 강사님도 계시고 또 어떤 강사님은 아니다. 2문자 필요하다. 두 분이 자주 싸우세요. 근데 저도 이제 영어 강사로서는 이해와 암기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늘 영상 보시면 아실 거예요. 둘 다 중요하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해를 하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이해를 하다 보면은 암기할 분량이 그만큼 줄어들어요. 또 암기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해를 하다 보면 암기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 둘은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해와 암기는 둘 다 중요하다. 단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암기하세요. 한국사 같은 경우도 암기만 중요시하는 선생님 계세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선생님의 강의를 들은 학생분들 제가 관리해봤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 스토리텔링이 없으니까 그냥 암기 위주로만 말을 하니까 학생들이 초반에 많이 힘들어요. 지금 토리파님이 적으신 것처럼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암기는 괜찮은데 단순하게 암기만 하는 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와 암기는 저는 둘 다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해가 되는 건 이해하면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건 암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객관식 시험이라면 어차피 정오 판단만 되는 거잖아요. 무조건 암기만, 무조건 이해만 하는 게 아니라 둘을 같이 하면 됩니다. 하지만 유의점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굳이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암기하다 보면 이해되는 경우도 있고 회동을 하다 보면 복습하다 보면은 이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의대 공부도 마찬가지다. 엄청난 양의 지식을 암기해야 하는데 단순히 외우기만 해서는 의학적으로 제대로 된 소견을 낼 수가 없다. 특정 질환에 대해 그 원인을 파악하고 각각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해해야만 전문의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무슨 공부든 배운 내용을 단기 기억에서 중기 기억으로 넘기려면 반드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해 중요하다는 거죠. 보통 해마에 저장되는 단기 기억은 선별 과정을 거쳐 장기 기억으로 보내진다. 이때 반복학습이나 그렇죠, 반복해야죠. 스토리텔링대로 내용을 각인시키면 기억을 오래 보존하는데 훨씬 큰 도움이 된다. 능률적인 공부 태도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뭐 영어를 예를 들어도 문법 문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문법 문제도 우리가 단순 암기 파트도 있지만 이해를 바탕으로 응용하는 파트도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암기만 하다 보면은 암기 파트는 맞출 수 있는데 이해를 필요한 부분은 틀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해를 해야지 나중에 독해서도 문장 구조 분석, 그리고 유연하게 해석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석이 안 되는 부분, 문맥적으로 유추하는 거, 이런 것도 다 이해해요. 그리고 어휘를 외울 때도 우리가 단순한 게 그냥 무작정 외우는 거랑 어원을 알고 공부하는 거랑 질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 암기, 이건 두 개의 싸움이 아니라 둘 다 중요하다. 선생님들은 둘 다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토리파님의 절대 배신하지 않는 공부의 기술 관련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현명한 노력을 위해 벌인 5가지 자세. 이 부분을 수험생들 한번 같이 공유해보고 싶었습니다.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